자, 여러분,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니 이제야 비로소 숨겨두었던 기묘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뜨거운 불꽃이었으나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한 여인의 생애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비단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간 여인, 수많은 사내들의 영혼을 홀려 파멸로 이끌고 끝내는 자기 자신마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든 여인. 네, 여러분의 뇌리에 박힌 그 이름, 바로 어우동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명문가의 고고한 규수였던 그녀의 옷고름을 풀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그녀의 적막한 방 안에서는 귀신도 모를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그녀의 심장이 멈추던 날, 성종 11년 그 살을 애는 듯한 공포의 새벽으로 먼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때는 서기 1480년 10월 18일. 그해 겨울은 저주라도 받은 듯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새벽 공기는 살갗을 면도날로 긋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과 땅의 경계가 온통 잿빛으로 뒤엉켜 음산한 기운을 내뿜던 그 시각, 한양 사대문 밖 처형장에는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 몰려드는 개미떼처럼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새벽 국밥을 팔던 할매도 국자를 내팽개쳤고 천냥 빚을 받으러 가던 보부상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소 애헴하며 체면 차리기 좋아하던 도포 차림의 양반님네들까지 무엇에 홀린 듯 눈을 번들거리며 이곳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지요.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기괴한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것은 죄인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기를 훔쳐보고 싶어하는 끈적끈적한 호기심, 그리고 나도 저 죄에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입으로는 천하의 요물이 잡혀왔다, 나라를 망신시킨 탕녀다라며 침을 뱉고 욕을 했지만 정작 그들의 눈알은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안악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한양 바닥 사내들을 모조리 미치게 만들었다는 그녀의 자태가 도대체 얼마나 고운지 질투와 선망이 뒤섞인 눈으로 훔쳐보느라 바빴습니다. 드디어 죄인 어우동이 형장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습니다. 형리들의 거친 손길에 그녀가 차가운 흙바닥으로 짐짝처럼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 그 모습이라니요. 며칠간 이어진 의금부의 모진 고문과 줄이틀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그녀의 하얀 소복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넝마 조각이 되었고 비단결 같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창백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운 얼굴 곳곳에는 시퍼런 피멍이 마치 저주받은 꽃잎처럼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묘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그 모습 속에서도 그녀는 기이할 정도로, 아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짓밟힌 꽃송이가 죽기 직전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듯 죽음을 코앞에 둔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처절한 마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형틀에 묶여 무릎이 꿇린 어우동. 보통의 여인네라면 이 상황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울부짖거나 공포에 질려 실신했을 터입니다. 허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가 자신을 구경하러 온 수백 개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이 위선 덩어리인 세상을 비웃는 듯한 섬뜩한 승리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눈빛이 이렇게 조소하는 듯 했지요. 이놈들. 밤에는 짐승처럼 침을 흘리며 내 치마폭을 탐할 땐 언제고 이제 날이 밝으니 도덕군자 행세들이냐? 내 목을 매단다고 너희들의 그 추악한 욕망까지 지워질 것 같으냐? 형 집행관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어우동은 삼강오륜을 저버리고 풍기를 문란케 했으니 사형에 처한다. 풍기문란, 강상죄. 온갖 무시무시한 죄목들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교수형을 위한 굵은 밧줄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목에 걸리는 그 차가운 감촉과 함께 그녀의 정신은 몽롱해지며 아주 먼 과거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엇나가기 시작했던, 아니, 그녀 안의 괴물이 눈을 뜨게 되었던 그 운명의 첫날 밤으로 말이죠. 자신이 어우동이라는 요부가 아니라 명문가 박씨 집안의 귀하디귀한 딸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시간을 거슬러 10여 년 전, 어우동이 왕실의 종친인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승문원 지사 박윤창 대감의 딸과 왕족의 결합, 가문과 가문의 만남, 남들은 모두 부러워했던 화려한 혼사였습니다. 혼수 행렬이 심리나 뻗쳤고 축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그 화려한 초래청의 촛불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꽉 막힌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린 신부 어우동은 목이 꺾일 듯 무거운 가채 가발을 쓴 채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은 볼이 발그레하고 비단 저고리 아래 심장은 콩닥콩닥 뛰었겠지요. 서방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를 아껴주실까? 하지만 타닥타닥 촛불이 다 녹아내려 붉은 촛농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굳을 때까지 신랑은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긴장으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져 갔지만 문 밖에서는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이 되어서야 드디어 굳게 닫혔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신랑 태강수 이동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술에 떡이 되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눈은 풀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시큼한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 술 냄새보다 더 역겨운 것은 그의 비단 옷자락 여기저기에 묻어온 싸구려 분냄새, 그리고 낯선 여인의 붉은 입술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인의 살 냄새였습니다. 밤새 떨며 기다리던 새 신부를 본 신랑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그는 족두리도 채 벗지 못한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시장 바닥에 썩은 생선을 고르듯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는 혀로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등살에 밀려 억지로 혼인은 했지만 목석같이 뻣뻣하고 재미없는 양반집 규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피곤하니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자라며 자신의 몸에 손끝 하나 댈 생각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청천벽력? 아니,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모욕이었습니다. 평생을 규방에서 예의범절만 배우며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라 교육받은 어우동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첫날 밤에 기생집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신부를 독수 공방시키다니요. 태강수는 예복도 벗지 않은 채 대자로 뻗어 드르렁 코를 꼴며
잠이 들었고 어린 어우동은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하얗게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조차 낼 수 없어 속으로 삼켜야 했던 그 뜨거운 눈물. 그 눈물이 가슴 속에 고이고 고여 훗날 맹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서막이었습니다. 태강수 이동. 그는 왕실의 핏줄인 종친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썼지 실상은 한양 바닥에서 소문난 낭봉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기방에서 기생들과 뒹구는 날이 더 많았고 어쩌다 집에 들어와도 아내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어우동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은 그녀에게 감옥이었고 높은 담장은 그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족쇄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출가외인이라 하여 친정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칠거지약이라 하여 질투를 해서도 안 되는 법. 그녀는 소학을 잃고 연료전을 베끼며 마음을 다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여자는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다. 하지만 붓끝으로 써내려가는 옛 성현들의 그 말씀들이 밤마다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책 속에 적힌 도덕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젊은데, 내 피부는 아직 이렇게 고운 꽃잎 같은데 왜 나는 시들어가야 하는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거세당해야 하는가? 꽃다운 20대 여인이 감당하기엔 독수 공방의 밤은 너무나 길고 뼈에 사무치게 추웠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허무하게 시들어가고 있었고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한과 억울함이 시커먼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비오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홀로 차가운 빈방을 지키던 어우동은 빗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와 여인이 서로 희희낙낙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 은근한 농담과 간드러지는 웃음소리, 살과 살이 부대끼는 듯한 정겨운 소리. 그 행복한 소음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어우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이 거대한 기와집의 안주인인가? 아니면 이름뿐인 허수아비인가? 저 담장 너머 세상은 저리도 뜨겁고 살아있는데 어찌 내 방만 이토록 차갑단 말인가? 지아비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굳이 정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양반과 여인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도덕의 끈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러왔던 본능의 빗장이었을까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얌전하던 며느리의 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위험한 욕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첫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집안의 은그릇을 손질하러 드나들던 젊은 은세공사 오종년. 비록 신부는 천한 은장이었지만 그는 매일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태양 아래 빛나는 구릿빛 피부, 노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근육, 그리고 이마에 흐르는 굵은 땀방울. 그것은 살아있는 사내의 냄새였습니다. 야생 짐승의 냄새였습니다. 그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은그릇을 닦으며 근육을 움직이는 모습을 어우동은 안방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니면
구원자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은장이 놈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하다 말고 자꾸만 안방 쪽을 힐끔거리는 그 눈빛. 감히 지체 높은 마님을 훔쳐보는 그 대담한 눈동자에 묘한 연민과 뜨거운 욕정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고고한 마님이 사실은 굶주려 있다는 것을. 지체 높은 왕족의 아내와 천한 은장이 결코 섞일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요.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불길 앞에서는 신분 따위는 바짝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던 그 찰나, 마당에는 숨막힐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기마저 멈춘 듯한 그 순간,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과연 어우동은 그 위험한 선을 넘게 될까요? 한번 맛보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금단의 열매. 조선 팔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 바로 그 은장이에 투박하고 거친 손끝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은장도를 버리고 욕망을 선택한 여인, 어우동의 숨겨진 이야기. 이 기묘하고도 슬픈 타락의 시작을 보셨습니다. 과연 그녀의 첫 번째 일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뜨거웠던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 제2부 은장도를 벼리다 편에서 그 충격적인 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여인의 삶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